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주제는 최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26일 날 이제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 그 의의와 그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또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제정 배경은 그동안 이제 노동계에서 이게 뭐 그 단기간에 제정된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중대재해 이런 사망 문제와 산재 사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또 그러한 요구들을 해왔던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일반 또 중대 그 시민 재해 예방하고도 이제 같이 묶여져 가지고 사업주 또 이런 중대재해를 일으킨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그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하고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그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그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1월 8일 날 이제 법안이 제정이 돼서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 그 처벌법 제정 관련해서 이게 제정이 되고 통과됐지만 노동계하고 경영계 모두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또 지금 법의 이제 개정을 그러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사 모두로부터 불만이 있지만 중요한 그 산재 예방을 하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사업장의 안전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중대재해처벌법이 비록 그 노사 모두로부터 불만이 있고 개선의 목소리는 높지만 산재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첫발은 내딛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내딛는 첫발에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법안에 이제 깊이 또 관여를 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발제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신 그 발제자분하고 토론자분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제를 해주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의 정준호 교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이라 어색하긴 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바쁘신 중에도 참여를 주셨고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의 이문태 본부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경청의 네, 이문택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법안 제정을 위해서 현장을 발로 뛰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 법안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또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의 최명선 실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죠. 기업 빠졌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전문가로서의 역할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의 강태선 교수님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발제자분 토론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님으로부터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저희가 좀 드렸으면 30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해 주시고 나서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자들께서 이제 토론을 하실 건데,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떤 좀 쟁점, 법률적 쟁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또 여기가 어떤 법률가들의 참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법률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좀 설명하는, 아무튼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먼저 총칙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산업재해,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 보칙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이제 목적을 보면 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주로 이 법은 두 번째 줄에 이제 보는 것처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규정을 해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쭉쭉쭉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처벌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처벌하는 것도 처벌 자체가 이제 목적은 아니고 처벌을 통해서 어떤 예방,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처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법에서는 아무래도 처벌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다 보니까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처벌 쪽에 많은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은 한마디로 성격을 말하면 형법의 특별적 그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특별형법,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행정형법은 아니고요. 특별형법적인 형법의 지면제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예방과 관련된 또는 처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 관계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행정형법과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의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경우는 예방과 관련된 많은 규정들이 방대한 규정들이 두어져 있는데 이 법은 그런 성격, 특별형법적 성격 때문에 예방 조치에 대한 의무는 좀 빈약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는 정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규정 중에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정의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지만 여기에는 법률에 중대산업재해 정의가 별도로 두어져 있는데 사망자는 당연히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상하고 질병은 좀 달라졌습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달라졌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질병의 경우에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걸로 또 달라졌다는 점. 물론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로 돼 있어서 시행령에서 직업성 질병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질 텐데 그걸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요건이 개념이 달라졌다는 점 또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는
이 중대 시민제라는 정의가 새롭게 이 법에서 다른 어느 법에서도 중대 시민제라는 정의는 없었는데요. 이 중대 시민제라는 개념이 이 법에 새롭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알겠고 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뭐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라든지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안 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가 아까 말한 대로 특별요법이라서 많은 어떤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고 의무도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보고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보고 자체가 안 되어서 어떤 수사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중대시민제의 정의에 보면 특정 원료 또는 이제 제조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 원료의 개념에 원료에서 발산하는 가스 증기 분지는 포함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원료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또 원료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이 좀 불분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공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관련 법에 보면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련 특별법, 그다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나에 추가적으로 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공중교통수단, 우리 KTX라든지, 그 다음에 또 버스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배, 여객선, 그 다음에 항공기, 거기에서도 이제 발생하는 이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교통수단이라는 용어 정의를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에 제조물에 대한 이제 정의는 제조물 책임법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물 책임법은 주로 이제 배상과 관련된 것을 규정을 하는 거죠. 이 민사상의 이제 배상을 규정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제조물의 개념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이 법에다가 이제 두게 되는데 이 법은 형사처벌이 주관점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이제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민사책임뿐만 아니라 결국은 형사책임도 이제 묻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의 정의가 또 두어져 있는데 가번에 이제 보면은 근로자, 그다음에 나번에 보면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다번의 경우에는 좀 나하고 다가 좀 중복되긴 하는데 다에 보면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과 관계 있는 그러니까 그 하수급인이라든지 또 재하수급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또 그분들 그래서 또 마지막 단계에 또 어떤 근로자분이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분도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제 도급 개념이 저번에 2년 전에 개정해서 도급 개념이 넓어지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유임까지도 여기 계약 형식에 관계없기 때문에 등자로 숨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유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 다음에 사업주는 자신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데 본문에 가서 보면 사업주를 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라고 이렇게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주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그런 노동관계법에서 사업주와는 실질적으로는 다르고요. 개인 사업주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 등이라 해가지고 가와 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나번에는 이제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이제 장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가와 나가 좀 중복돼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도 적용이 되는데 나에다가
별도로 또 공공기관의 장들을 규정을 해서 가해도 공공기관의 장은 가해도 포함되고 나해도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법에서 가장 좀 취약한 점, 가장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 그리고 많은 혼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보면 이해 준하여라고 했는데, 이해 준하여라는 것은 과연 이해 준하여가 어디까지를,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까지를 가리키는 건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를 도대체 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 사람도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혹여 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담당 부서장 정도로, 아니면 안전보건 이사 정도로 생각하고 규정됐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출할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표현이 정해졌냐면, 그때 정부안,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안에 보면은 또는 이 안전보건 담당 이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에 있는 표현이 만들어진 걸 보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담당 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어떤 장, 안전보건 부서장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부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넣은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 그런 취지로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충분히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법이 정말 안전원리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보건 담당하는 사람이 마치 안전보건에 대해서 책임까지 다 지는, 즉 안전보건자의 수식어가 붙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보건과 마치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 결국 이제 뒷짐지게끔 하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큽니다. 예를 들면 그 재무 담당 이사, 인사 담당 이사, 생산 담당 이사, 기획 담당 이사 또는 부사장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빠져 있는 듯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 표현이,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지금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야. 그리고 또 이것이 하위 규정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지도 않습니다. 추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정부 안을만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여서 이 부분이 핵심적인 개념인데, 핵심적인 개념에서부터 많은 지금 혼란이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용어 정의를 넘어서서 그다음 지나서 이제 중대산업재해로 들어가서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중대시민재해는 또 적용이 됩니다. 그 점도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물리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왜 중대산업재해만 적용해서 제외하고 중대시민재해만 중대산업재해만 적용 안 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적용되는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제외시킬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노동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업주는 개인 사업주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은 경영 책임자 등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1호하고 4호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하고 3호는 위임이 안 돼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또 표현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 그다음에 또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말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본문에서 보면은 또
안전보건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본문에서 보면은 재해 발생 시에 재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라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각자가 달리 각자 다 각기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할지, 저로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호하고 4호는 나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니까 거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문제는 2호하고 3호가 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나중에 위임은 안 돼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은 안 돼 있지만은 대통령령으로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뭘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두고두고 계속 어떤 위헌 소지가, 명확성의 원칙 문제 때문에 위헌의 시비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효성을 위해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를 수범자가 예측 가능하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예방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범위가 좀 구체적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재해는 모든 재해거든요. 재해라고 하면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로 한정되어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자연재해도 포함될 수 있고 교통재해도 포함될 수 있고 오만 개인 질병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범위 획정이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도 안전보건관리 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여기는 안전보건 체제가 아니라 체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또 사뭇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하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안전보건관계법령은 아마 50개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법령만 하더라도 이제 50개가 정도가 되는데, 이 안전보건 자체도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 관계법령도 굉장히 넓은,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인지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의무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면 총괄 관리라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좀 더 이게 경영 책임자의 유상에 걸맞는 의무라고 해서 어떤 시비가 덜 붙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총괄 관리라는 표현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라고 하니까,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추후 경영자가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진이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급 관리자가 할 것도 있고, 중급 관리자가 할 것도 있고, 또 하급 관리자가 할 조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이행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냥 경영 책임자의만의 의무인 것처럼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하급 관리자가 또는 현장 감독자가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들도 있을 텐데, 이게 총괄관리라는 표현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하는 거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영 책임자가 해야 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상당히 실효성 확보에도 상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조문에서 보면 본문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다는 표현은 또 이 사조에만 나와 있고요. 또 뒤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다른 또 조항에서는 이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문별로 규정들이 다소 다르다는 점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도급 용역 유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이거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도급 관계 추유 상위 조직의 경영 책임자에게, 제가 경영 책임자 등을 이제 용어 통일을 위해서 그냥 경영 책임자로 하겠습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그런 도급을 또는 용역을 위탁을 준 기관의 경영 책임자에게 이제 모든 의무를 즉 안전보건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 도급 수급자들, 도급을 받은 사람들, 용역을 받은 분들,
그다음 위탁을 받은 사업주 또는 위임을 받은 자하고의 어떤 의무 관계, 즉 도급 관계에 있는 경영 책임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하고, 그다음에 도급과 용역, 위탁, 위임을 받은 기관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안전보건 조치 내 영역인지 서로 많이 이제 착종이 혼란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그것은 별도로 이제 회사에서 차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급인의 의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수급인의 의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법에서는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소급자 운영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소급자 소유자와 운영자, 그다음에 소유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건물로 따지면 건물 소유자가 있고 또 운영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시설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있고 또 관리자가 각각 다른 주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누가 해야 하는 건지, 소유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하고 운영자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의무의 범위가 또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는 점도 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물 시설에 운영하거나 소유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의무를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아까 말씀드린 처벌 쪽에 상당히 많이 이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처벌에 보면은 이제 징역형만 하한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하한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두 가지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사망제에 이른 경우하고 부상 질병에 이른 경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그다음에 부상 질병으로 그친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에 처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나중에 이제 산업법도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산업법은 관련해서는 이제 중대 산업재해겠죠. 의무 위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현재도 그대로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법에서 비슷한 구조로, 즉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한다. 그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아까 이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라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실상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어떤 시정이라든지 개선을 위반한 경우, 그것도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유사한 내용들이어서 이것을 산업법의 결과적 가중범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좀 혼란이, 그 부분에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처벌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세 가지 법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대재해법, 사망재해 발생한 경우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거고,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결과적 가중범 조항이 적용될 거고요. 그다음 또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 죄가 적용이 돼서 세 가지를 어느 법령을 어느 죄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이라든지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누범에 대한 다시 죄를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에는 가중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아마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가중을 못하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 가중 처벌 안 받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다음에 양벌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그런 각종 행정형벌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양벌 규정을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벌금의 수준이 올라간 그 정도 차이,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수강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좀 병과할 수 있다. 법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재량 규정으로 수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중대재해법에서는 이제 법원이 주체는 아니지만은 부가 주체는 아니지만은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해지는 걸 봐야겠지만은 아마도 여기 이제 법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규정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는 의무적으로 어떤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실효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전혀 안전보건교육 전문성이 없는 안전보건교육 기관이 또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수강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 규정이 실제로 이 규정이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거의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됐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주나 법인이 만약에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라든지 제조물을 설계상의 결함 또는 제조상의 결함,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신체라든지 생명에 유해를 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유해를 가했을 때 이제 문제를 삼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규정인데 이게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체의 경우에 건설물이라는 제조물을 만약에 제조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서비스 업체 중에서 어떤 판매라든지 유통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업체들이 그 어떤 건물을 지배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설계상의 결함까지, 예를 들면 건설 시공업체한테 설계상의 결함에 관한 책임까지 그런 예방 조치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서비스 업체들 판매나 유통업체한테 이런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어떤 생명신체의 유해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자 여기 이제 각각의 이 네 개 각 목에서 어떤 이제 조치를 또 예방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건설업체라든지 판매 유통적인 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가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확보 의무가 지금 4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중대산업재해 쪽에 2가지, 중대시민재해 쪽에 2가지. 근데 이게 내용이 보면 본문 내용들이 다 각기 달라서 실제 각 호의 의무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 호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도 안 돼 있는 것들도 2개나 있어서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위임된 내용들이 다 달라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위임 안 된 것들도 어떤 형태든지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의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인데 이것도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도급 용역, 위탁, 마찬가지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서도 제3자에게 위탁이라든지 도급이라든지 용역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그 시설의 이용자라든지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해서 방금 앞에서 말한 그런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밖의 사람이 누구인지 과연 또 종사자, 근로자는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장 제목은 중대시민재해인데 근로자가 시민이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취지로 보면은 근로자는 빠질 것 같은데 근데 또 근로자가 엄밀히 따져보면 또 근로자가 시민이 아닌가, 근로자도 시민의 일부라고도 볼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밖의 사람이 어디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도 또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 관리하는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또
과연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까지를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 앞에서 보면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에 관한 조치라든지 또는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시정 개선 등의 명령에 관한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상의 조치라든지 할 때 그게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 하드웨어적으로 시설 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배 운영 관리한다고 해서 작업 행동에 관한 종사자에 대해서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까지 작업 행동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거의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에 대해서만 하한형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벌금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또 이미 벌금과 징역형을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재해 처벌의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사망재해와 부상 질병재해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중대산업재해와는 다르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 양벌 규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칙 마지막입니다. 부칙에서는 여기 50인 미만 이 법 자체는 1년 후에부터 내년 1월 26일 정도가 되겠네요. 내년 1월 2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5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업과 사업 또는 사업장이 나중에 경영 책임자의 경우에도 과연 적용 단위가 사업인지 사업장인지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적용 단위를 사업장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 예를 들면 공장장 그런 분들도 경영 책임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적용 단위를 사업이라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사업 조직이죠, 사업 조직, 사업체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이 공장장이 예를 들면 상목급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빠져버리는 또 일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개념이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라고 있는 표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경과 규정에서는 사업장을 단위로 해서 기업의 50인이냐 50인이 될 되냐 50인이 넘냐 적냐 그래서 사업장 기준으로 경과 규정은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논리적으로 볼 때도 왜 여기는 3년 유예를 줬는지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이상 예, 마지막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우 교수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법령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 참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법령 그 제정 시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가장 경영계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안이 그렇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굉장히 강한 법인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이 돼서 기업들이 경영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고 오히려 더 산재 예방을 위한 데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예방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작용을 하려고 그러면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법이 작동을 해야 되는지 또 경영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의 이문택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총의 이문택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뭐 경영계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 어쨌든 그 정진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산안법의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보다는 사실
지금 정진우 교수님이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주시고 이해라는 우리 큰 제목하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한 조금 공부를 하고 관계를 하고 있지만 또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고 또 과도한 측면이 있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또 사업장에 적용해 가면서 이 부분들을 또 풀어 나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로서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처벌이 지금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법률 규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정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시행령에 또 위임된 사항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좀 정비가 되어져야 될 건가 상당히 지금 우려가 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법이 그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라는 일념하에 지금 저는 뭐 제정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주를 뭐 처벌하는 것에 노동시민단체나 입법 발의자의 그 취지도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처벌 강화를 통해서 예방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일 텐데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사조의 규정인데 사업주가 여전히 어떠한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들이 이제 막연하고 좀 모호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정진욱 교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뭐 우선적으로 그 사조에 말씀하시는 대로 1, 2, 3, 4호의 이제 각호의 규정들 부분들이 이게 현장 단위의 그 안전 관리자가 이행해야 될 의무인지 또 이게 경영 책임자가 지어야 될 의무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선이 이제 그어져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무한 측면이 있고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5조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려 보면 5조의 의무는 이제 도급 용역 위탁 관계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인데 그 앞에 이제 4조의 의무를 그 지키는 그 뭐 원청이나 우리 뭐 도급이나 이제 그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데 가령 그 1호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인데 이 부분들이 원청의 하청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합리적인가 틀림없이 이제 경영 간섭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 관련 규정들의 이제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차피 이제 이 그 법률안이 지금 제정이 됐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예방에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그 규정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다시 정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성을 조금 큰 범위에서 저는 뭐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보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규모 사업장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련 수준 부분들이 내용은 구체적이지 법률이 이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막연하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근로자들 안전보건 우리가 이 부분들을 확보해 나갈 건가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제 법률 논의 과정 중에 뭐 그 정부의 지원과 예방 대책 수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부분들은 지금 추상적이고 지금까지 정부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안전 정책이나 안전 예방 대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본다라 그러면 특단의 어떠한 대책들이 있을까? 중소기업 사업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대응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이제 법안 논의 과정 중에도 뭐 아무런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준비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논의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법이 그 시행을 1년 앞두고요. 구체적으로 새롭게 좀 논의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4조의 의무, 5조의 의무, 또 중소규모 사업주, 또 대규모 사업장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의무 준수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책임은 주어지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좀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해져서 사업주가 이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좀 실효적으로 그 부분들이 좀 정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법률이 조금 정비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이문태 본부장님의 경영계 입장을 대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그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우리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아마 이 법안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 애초에 그 노동계가 요구했던 안보다는 굉장히 이제 후퇴한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시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최명선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문가들도 솔직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산업보건 전문가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큰 관심을 깊이 있게 갖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신다 그러시면 우리 그 전문가들도 보다 조금 더 반성을 하고 기업들의 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조금 더 힘을 쓰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최명선 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입니다. 일단 보건학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제가 먼저 토론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 토론회를 하는 것인가? 그거는 왜냐하면 이 토론회에서는 법에 대해서 이것이 뭐 형식적인 찬반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법이 그 산업보건학회 그 회원 되시는 분들도 산재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이시기 때문에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이 법에 대해서 시행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포된 이후에도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와 이런 게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법 제정에 10만 명의 동의 청원이나 아니면 유족들의 단식 농성이나 거의 뭐 10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작년 1년 내내 이제 이것을 해왔던 저희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 대해서 이것이 뭐 완전히 그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무슨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법이 또 완전히 뭐 그 사업장에 있어서 급격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 법에 대한 예단을 하기보다는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좀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법이 뭐 그동안 이제 사실은 뭐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긴 했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들이 2020년인데 처음에 여론조사에서는 한 58% 정도 찬성이 나왔었죠. TBS 조사에서. 그 이후로는 이제 법의 여러 쟁점들이 그리고 법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1월 달에 KBS 조사에서는 또 70%가 넘게 이 법의 찬성 여론이 또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이 되게 그 걱정과 우려, 법 제정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이 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거를 오히려 이제 노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도 중요한 주체로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찬성률이 계속 높아지는 걸 보고 정말 주체 중에 하나로서 되게 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잘해야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더 큰 압박감, 뭐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정진우 교수님께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이 법의 그 제정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몇 가지 부분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영 책임자의 의무와 처벌이 도입됐다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이 법이 당초에 그 저희 신만동이 청원 법안이나 박지민 의원 법안이나에서는 대표이사 및 이사였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담당 이사 정도로 처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좀 여지를 남겨뒀다는 게 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안전 담당 이사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노동부에서 얘기를 하고 또 경영계도 그렇고 보수 야당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사실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제 막 기업들이 안전 담당 조직 체계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 담당 이사에게 이런 처벌을 떠넘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반대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막지 못하고 이렇게 좀 여지가 좀 남겨진 상태로 들어온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14조의 이사의 보고 및 승인과 관련한 규정에서 500인 이상 기업이나 1000인 이내의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시설, 인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그 경영책임자의 의무 조항과 상당히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담당 이사에게로 넘겨질 문제는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통합적으로 좀 분석이 되면서 대표이사, 책임 있는 대표이사로 이제 당연히 해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좀 공공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여기는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딱 몫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것이 이제 안전담당 이사로 가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가야 이것이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정진우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 법에서 지배운영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들이 있지요. 근데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의 직종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뭐 14개 직종만 들어오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청 노동자까지 해서 굉장히 좀 대상을 넓힌 측면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미 그 고정된 동일한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사회하청까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원청의 책임 의무를 좀 부여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좀 어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전체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 또 사회하청까지 좀 포괄적인 책임 의무가 부여됐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아까 이제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경영 책임자가 세워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조물과 관련해서도 조금 넓혀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나 뭐 전문가 심리 절차 참여제도 이런 것들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소송 절차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를 소송 절차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그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되게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법이 지금 사실은 2000의 선제 참사로부터 폭발적으로 확대됐는데 발주처 공개 단축이 빠졌다든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좀 크게 이 법의 후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적용 제외나 적용 유예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법은 하위 법령의 문제도 있고 이 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좀 생겨났을 때
지금 이 법이 제정된 것에 대한 반짝 효과가 아니라 정말 재해 예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속적으로 좀 재해 예방에 더 노력하게 하는 그런 법으로 좀 작동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하위 법령이나 수사 기소나 이런 과정의 것들도 저희는 같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은 법안이 어떤 조문이 찬반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을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법 제정에서 CEO 처벌이 중요하냐 예방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CEO 처벌이 들어오니까 대형 로펌들이 막 준비를 하고 기업들이 막 안전보건관리 체계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기업들의 문화가 이것이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좀 씁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년 동안 이제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이것이 아까 경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처벌을 빠져나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1년을 앞두고 각각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로펌들이 이제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들도 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속에서 기업 자체의 그런 체계를 세우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기업에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 계시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기업 자체의 체계, 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포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인데요. 이제 좀 기업들이 원래 이제 개정산업법에서도 다 보호 조치를 하게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체적인 체계나 지침 매뉴얼 등에 있어서는 되게 준비가 안 된 측면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수립하는 계획에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담기도록 전문가들이 좀 개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것과 관련해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명확성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처벌의 문제랑 예방의 문제가 굉장히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위 법령을 좁히고 좁힐수록 사업장의 예방 조치나 그런 투자나 이런 확대는 또 마찬가지로 좁혀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게 과연 이 법 제정을 통해서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좀 고민들은 들고요. 오히려 좀 전문가분들이 현장의 좀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과연 경영 책임자는 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의무가 좀 확대되고 그 경영 책임자가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의무가 부여될 때 그 사업장의 재해 예방에 좀 그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단적인 의견을 좀 모으시고 나누시고 또 제출하고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 법이 지금 그동안 이제 중대재해나 산업재해에 있어서 굉장히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이 법의 적용제외 적용유예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제 범정부 과제처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좀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규모를 늘린 건 있는데 그 실질적인 사업은 계속 매년 해왔던 것하고 달라진 게 저는 하나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은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체계가 구축이 될 건가라고 하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또 5인 미만 사업장 이 사업장에서
그 이제 지원 중심, 예산 지원 이런 확대도 중요하지만 예방 체계 구축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아주 즉각적인 과제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과 범정부 과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지, 이게 또 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 오히려 법의 제정이 양극화를 부르는 그런 것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뭐 노동조합과 뭐 노사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가지는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오늘 보건학회 토론을 좀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에게 이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던져져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 저는 지금 대형 로펌만이 바쁠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바빠야 되는 사람은 안전보건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제정을 통해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50인 미만은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제 그동안 수많이 토론되었던 것들을 모아서 빨리 대책을 제시하고 나서야 된다. 그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민주노총의 최명선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었는데요. 산업보건의 업무에 종사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성을 하게 되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이 시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노동자들의 사망과 또 산재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산업보건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히 그 뭐 사업주 처벌의 핵심이 있는 건 아니죠. 노동계도 그럴 겁니다. 이 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사망과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법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의 강태선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명대 강태선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이 중대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경우를 요새 종종 보고 제가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들도 빨리 좀 따라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자리가 정진우 교수님께서 그런 이해를 돕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짧게 5가지 정도로 이 과제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앞으로 1년간 매우 중요한데요.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그리고 집행체제의 정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소관부처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거래 등이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착종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를 최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리해야 할 텐데요. 중대산업재해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주제가 논의 대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엔 현 노동부엔 법령 제정 회의에 참석할 그런 인원조차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빨리 올해 안에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이 본부로 승격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최소한 이런 작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위 법령의 제정보다 사실 이 법의 집행은 이제 또 다른 레벨의 과제인데요. 이 집행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뭐 조사부터 수사, 범위가 엄청 확대될 것입니다. 벌칙이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약식 절차로 진행됐던 기존의 관리와는 다르게 사법 처리 그리고 정식 재판으로 모두 갈 것이고요. 심지어 다 대법원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 1000건에 대해서 이런 절차가 빚어진다면 많은 그 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전문성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그 건수가 매우 많지는 않겠으나 산업부, 국토부 등의 안전보다는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의심됩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외청 설립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집행 자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외청의 설립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그 여당 대표께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당론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도 이 방침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둘째, 국민안전의 근간이 바로 노동안전임을 천명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제정된 가장 포괄적인 국민안전법입니다. 이 법에서 중대산업재해를 다루면서 시민안전과 노동안전이 사실은 매우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를 법률 앞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노동안전이 더 근간이 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산업재해 예방이 가진 의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선결과제라는 것이 국가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실상의 제정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은 1981년 이후 40년으로서 산안법 제정 40주년입니다. 신군부 민정당이 입법 발의한 산안법은 사실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산재를 노동에서 분리하였고, 산안법 집행 관행에서도 보면 사고의 원인에 대해 책임 관계와 조직을 보기보다는 사업장과 기인물의 중심을 두는 기술 중심주의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업주들에게 충분한 재발 방지의 메시지를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성을 더욱 일깨우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 따라 이 법은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으나 당장 올해부터 이 법률의 조문에 있는 안전보건관계 법령 중 대표격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사업주의 준수의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산안법에 대한 준수의지 내지는 정비 이런 것들은 각 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실효성도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40년 전 산안법의 제정은 형식적 제정이고 이 법, 즉 중대법이 실질적 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의미는요. 중대산업재해 공표에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증인신문 참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건 산업법에 없던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의 규명과 재발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에 대한 공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체적 진실이 저는 법원에서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체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공개가 진짜 신체적 진실인데 그를 통해서만이 이제 재발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개 자료들은 향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고해야만 하는 현장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족의 참여 또한 획기적인데요. 산안법 체제에서 철저하게 유족 참여는 배제되었습니다. 사업주혹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진술인들의 이야기만 척치가 되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관행과는 다른 것인데요. 일대 우리도 선진국으로서의 비약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급성 중독도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즉 사망하지 않더라도 급성 중독재해가 일어나면 이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산업보건 전문가들과 매우 밀접한 문제이죠. 그래서 보건사고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관리 측면에서 작업환경 측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확인, 작업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에서 그동안 산안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만성 중독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급성 중독 그리고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미연에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산안법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모두 다 예방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건 또 법인의 예방 노력이 면책 사유가 되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는 만큼 저는 사업주가 좋아할 것이다. 예방 노력을 하는 만큼 사업주는 그것을 좋은 서비스로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안법의 실질적 제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주제 발제에 이어서 세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발제를 해주신 정준희 교수님께서 세 분의 이제 토론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
종합종으로 좀 정리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론자 세 분의 좋은 내용의 그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우리 보건학회에서 이제 주최하는 거고, 또 산업보건학회 회원분들께서 저희의 이제 가담회 토론회를 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이 이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도 관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강태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결코 어떤 기술적으로만도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점,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 우리 보건 쪽의 전문가분들도 이 법이 나하고 직결돼 있다, 많이 관련돼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업 용어는 좀 불명확하지만 안전보건을 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라든지 그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건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지식으로서는 어떤 게 있을까, 나는 어떤 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의 경우에도 그게 안전 쪽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건 종사자로서 또 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과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이 어떤 조문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예방 조치는 이게 규정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킨가 관련해서는 그 매개고리, 브릿지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 브릿지하고 서로 중개 역할이 없으면 기업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할지를 굉장히 막막해 할 거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자포자기 도대체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거의 전혀 법의 어떤 주법력이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대통령령을 정하는 데라든지 앞으로 그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의 아까 최명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이 많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경영 책임자 정의와 관련해서는 너무도 저도 실망스러웠어요.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한테만 맡겨놓으면, 정부한테만 맡겨놓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는 것이 바로 아까 경영 책임자의 정의에 그대로 이번에 법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오히려 안정하는 것보다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왜곡을 지금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왜곡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어떤 이게 실질적인 산재 예방으로, 중대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의 전문가들이 많은 목소리를 실질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 산업보건 전문가들의 역할과 뭐 이런 부분 말씀을 정진우 교수께서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 뭐 꼭 처벌을 받기 위해서 면피하기보다는 산재 예방 시스템이 현장에 정착이 되려면 이제 기업들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속에서 이제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수요도 상당히 이제 기업에서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인의 어떤 그 역량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인력들이 이제 그 사업장에 배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 이문택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그 인재들이, 어떤 인력들이 그 사업장에 이제 그 배치가 돼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분의 의견을 좀 한번 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토론 과정 중에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 안전관리자들, 뭐 최고 경영자부터 실무단위의 안전을 관리하시는 안전관리자, 부분관리자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관리 체계 속에서 각자 역할들을 이제 다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론 필요한데요.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가 연간 1000건이 이제 안 되는 이제 부산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이제 중대재해가 상당 부분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두시는 분도 있고 또 경영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장단에서 실제적으로 안전관리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회피라든지 향후 사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소송을 대응하고 뭐 이러는 과정 중에 우리 안전보건 관리자들의 좀 사기도 저하되고 또 전반적인 역량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현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사실 그런 부분들에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을 그 뒷받침하는 제도적으로 아까 이제 행정 그 거버넌스 집행 체계와 관련돼서 청 얘기가 뭐 본부 얘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이렇게 사업자에 대한 지원 또 전문가 양성 시스템 그 정부의 뭐 정책 전문가라든지 현장에 그 우리 전문가를 완전 그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가 없이 외형만 키우고 이런 형식적으로 지금 안전을 하는 뭐 이런 분위기들은 저는 그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여간 정책적인 부분들 또 기술적인 부분들 전문가의 역량 또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앞으로 많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명석 실장님, 그 아까 토론 중에 뭐 잠깐 그 산업보건 우리 전문가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노동계에서 보시기에 사실 전문가분들에 대한 이제 불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점에서 좀 고쳐야 되고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화돼야 될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역할이라든가 이렇게 좀 생각나신 게 있다 그러시면 좀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제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이게 아까 그 강태선 교수님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4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제 실질적인 것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부터 실질화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저 그런 것에 굉장히 좀 공감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개별 그 안전보건 전문가들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일단 학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집단적으로 모아낼 수 있어야 개별 현장에 아니면 기관의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사업장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 1년을 앞두고 그 사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정부나 50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다 흩어져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학회가 이 1년 동안의 이 소중한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 제정이 모두가 이제 산재는 줄여보자라고 하는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시적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도 기업도 노동조합도 전문가들도 이제 각각이 서로 막 핀트가 안 맞고 뭐 어떤 건 이게 중요하다 뭐 서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모아지는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학회가 굉장히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50인 미만 사업장 문제도 학회에서 전문가분들이 현장하고 굉장히 접근성이 높으시잖아요. 그 현장의 기초에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학회가 나서서 기업들이 체계를 할 때는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아까 특히 이제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게 중소기업들이 포기한다 이런 게 상당히 우려 지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는 학회가 그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으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마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고 또 뭐 거기에 노사도 참여하게 해 주시고 또 이걸 또 정부에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노동부가 그런 자리를 만들 때까지 학회가 기다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첫 발을 학회에서 좀 제기하고 준비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학회가 좀 가슴에 새겨 듣고 좀 더 고민을 하고 발빠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승 교수님, 그러면 학회를 대표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뭐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저는 네. 뭐 아까 5가지 요약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바쁘신 중에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시간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노동계든 경영계든 이걸 떠나서 정말 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게 정말 본연의 목적인 그 사망사고를 줄이고 산재를 줄이고 또 침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쪽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회가 좀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그런 기회를 우리 발제자분,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반성 내지 각오를 다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여해주신 우리 정준일 교수님, 그다음에 이문태 본부장님, 최명선 실장님, 또 강태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또 더 그 풍부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